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게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중요성이 앞에 배웠던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범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법률의 해석이란 게, 필요성 얘기가 나오는데, 법률행위가 명확하다면 그 해석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법률행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보면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데 그 대상이 무엇일까 이 소리입니다. 이 판례 보니까 해석은 문헌,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예, 계약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걸 다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계약서잖아요. 계약서라고 생각합시다. 계약서가 명확하면 좋은데 약간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약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오죠. 갑이 어쩌고 을이 어쩌고 하면서 갑은 A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문헌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헌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 보니까 법률의 해석은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만 구애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만 이 문헌만 해석한다는 소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헌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시행위에 부용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즉 문헌을 해석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에 쓰여진 문헌이 해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2번 볼게요. 이 문헌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문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계약서를 해석할 때는 문헌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근데 문헌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진정한 의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해석하면 된다 하는 소리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봅시다. 2번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계약서를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해석상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이런 그 특약을 줬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월한,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좀 유리한 조항이죠. 그런 특약인데 그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간 경우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매도인이
해석상 문제에서 매도인의 의사에 의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법원이 그 주체가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의 대상을 봤는데요. 이제 해석의 방법을 봅니다.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해석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이 밑에 있는 보충적 해석과 다른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있다는 얘기죠. 나눠 있습니다. 이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근데 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불명확할 때입니다. 불명확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이 보충적 해석은 공백이 생겼을 때입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무엇이냐? 해석이 문제됐을 때 그 해석 방법을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규범적 해석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대편, 표의자가 아니라 그 표의자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편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적용되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는 영역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이 규범적 해석은 계약,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계약서의 문헌에 B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표의자의 실제 의사는 A예요. 표의자가 있으면 그 상대편이 있겠죠. 상대편은 이 딱 계약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실제 의사, 그러니까 표의자의 실제 의사는 A인데 계약서에는 B라고 써 있고 상대편은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사는 모르죠. 상대편 그 표의자의 실제 의사는 그 상대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헌을 보면서 B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해석의 결과가 B입니다. B. 즉, 이 문헌을 보고 해석을 했더니 B가 여기서는 해석의 결과가 B입니다. 그래서 표의자는 A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계약서상 B라고 그 해석의 결과가 나왔죠.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표의자 입장에서 나는 A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해석을 해줬는데 법원에서는 B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은 상대방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표의자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서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가 기준이 돼요. 이때는 어느 경우겠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겠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그리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있는 계약인데, 계약에서는 규범적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근데 상대방도 그 표의자의 그 의사랑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계약에서, 그러니까 계약은 이제 자연적 계약은 하지만 문헌에서 B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 표의자의 의사는 A예요. 근데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표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결과
소유자의 실제 의사가 A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치가 됩니다.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해석을 해줬더니 또 A가 나왔네. 이 경우에는 일치가 되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리고 법충적 해석은 이 둘과 범주를 달리한다. 그래서 공백이 생겼을 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을 대충 봤는데 한번 이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구체화 시켜 봅시다.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서울에 사는 갑은 해남 땅끝마을에 2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입니다. 그 토지가 A 토지 121번지고 B 토지가 122번지랍니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두 토지는 연접해 있다. 그리고 동일 면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둘 다 100제곱미터고 모양도 똑같고 바로 연접해 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토지입니다. 이게 A 토지고 B 토지예요. 근데 이 갑은 서울에 사는데 해남 땅끝마을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네요. 좀 잘 모르겠죠. 자기 어떤 그 소유 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갑이요. 근데 땅끝마을에 사는 사촌이 있어요. 사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는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해남에 한번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해남에 내려가서 이 갑은 그 토지를 사려는 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을이 사고자 하는 A 토지를 같이 현장에 간 거예요. 갑과 을이. 갑과 을이 현장에 가서 이 A 토지를 딱 을이 그랬죠. 저 토지예요, 저 토지. 제가 사고 싶은 토지가 이 토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A 토지를 함께 본 후 계약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갑은 이 A 토지를, 이게 실제 A 토지입니다. 근데 헷갈린 거죠. 아, 이게 B 토지구나.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A 토지고 이렇게 혼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은 A 토지를 B 토지라고 생각하여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쓴 거예요. 문헌에 B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마쳤다. B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마친 거예요. 과연 어떤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가 이 소리입니다.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딱 같이 가가지고 실제인 A 토지를 본 거죠. 그리고 이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토지 내가 팔겠구나. 내가 이 토지를 사겠구나. 같은 토지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B 토지라고 기재를 한 거죠. 이 경우에는 당연하게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내용을, 그러니까 O 표시, O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표시지만, 잘못된 표시죠. 이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쓴 것은 잘못된 표시죠. 하지만 그 O 표시가 무해하다. 무슨 얘기냐면 둘 사이에, 이 갑과 을 사이에 실제로 A 토지를 보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그래서 해가 없다. 한마디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것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그 방금 얘기했던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 방법일까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된 거죠.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실제 의사는 뭐죠? A 토지죠, A 토지. 문헌에는 B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의사는 A 토지죠. 그리고 해석의 결과 A 토지라고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의 결과, 아, 이것은 A 토지를 대상으로 했구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 의사와 표시를 기준으로 한 그 해석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봅시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연적 해석은 지금 자연적 해석 중에서 케이스를 본 거예요.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적 해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표의자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방금처럼 계약이지만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자연적 해석이 해석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화살표는 그쵸? 상대방의 신뢰가 문제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자의 실제 의사가 어떤지를 기준으로 해석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설명이 다 드렸고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인 오표시 무효 원칙을 기술을 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아까 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 간의 효과의사, 여기는 기출 영역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석 파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해석 파트에서 당사자 간의 효과의사가 합치가 있다면 같이 토지를 보러 가가지고 A 토지에 대해서 실제 A 토지죠. 합치가 있었죠. 그래서 설령 잘못된 표시행위, 계약서상에 B 토지라고 표시행위가 있었을지라도 효과의사대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위 사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즉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오표시 우회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표의자의 효과 의사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착오가 없죠. 착오의 취소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판례는 이 똑같은 그 아까 방금 사례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토지로 표시되었다 하여도 갑토지에 대해서 이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대로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범적 해석도 아까 이제 봤는데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와 내심적 효과의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계약서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서에 표시행위가 있죠. 문헌이 있죠. 근데 실제 내심적 효과의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표시행위의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하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신뢰보호.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인 계약,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해석의 결과, 아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 표에서요. 그래서 착오의 취소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 규범적 해석에 걸립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행위들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연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주 극소수의 어떤 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었죠? 소유권 포기, 그다음 유언, 이런 아주 그냥 사회생활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리고 자연적 해석이 문제되는 게 아까 케이스 같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자연적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규범적 해석이 문제되는 겁니다. 주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행위, 그러니까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문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규범적 해석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계약서에 영수증입니다. 이건 총완결이라는, 영수증에 총완결이 있으면 이걸 규범적 해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을 다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두 결제가 끝났다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볼까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헌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최대 노력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는 좀 이렇게 약간 애매한데, 법적으로는 책임을 안 지고 싶은데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규범적 해석의 결과. 2번. 그리고 3번. 권리금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임차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고 새로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들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죠.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권리금은 이 임차인들 간의 이렇게 금전 관계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이랑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이랑 어떤 상가라고 해봅시다. 이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이 상당히 불안했던지 그 계약서에 어떤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는 이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그러니까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였다고 약정하여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 사이에 금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이지 임대인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서 맺은 권리금, 임대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이 문헌은 이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대신, 그러니까 이 문구는 없다는 얘기죠.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렇게 문헌에 쓴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 얘기인데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것은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5번 봅시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상의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하는 특약상을 맺었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죠. 규범적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경우는 all이죠, all. 영어로 하면 all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범적 해석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은 이렇게 불명확할 때 적용되는 영역이었다면, 아까 보충적 해석 잠깐 봤는데요. 이때는 법률행위가 공백이 생겼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죠.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
즉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법률행위 내용이 뭔지 한 100개 중에 95개는 정해졌는데 5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 5개에 대해서 해석의 기법을 통해서 이 5개를 해석하자는 얘기입니다. 보충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볼게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내주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 경우, 그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고 이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이 매수인이 이 매도인이 그 물건을 안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죠? 이 매도인이 내는 거죠. 양도한 사람이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을에게 넘겨줬잖아요. 양도한 사람이 이렇게 내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이 이걸 부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까지 예상한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공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액의 양도세가 나온 경우는 공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때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그냥 사실 안 보셔도 되는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행위 해석은 해석의 기준은 이런 법 규정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사실인 관습,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사실 관습이 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그냥 올바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해석하자. 사실의 관습은 그 관습에 맞게, 관행에 맞게 해석을 하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의사표시가 이제 다음 강의 진행이 될 텐데 중요합니다. 의사표시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